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 김해 가야 문화 축제 그 행사 일환으로 마련된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 진행을 맡은 김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곳 수로왕과 또 화우의 만남을 테마로 조성된 곳이죠. 수릉원에서 오늘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 진행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은 가야 역사를 주도적으로 여행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딱 가야 역주행 이렇게 말만 들어도 가야 역사와 문화가 역주행해서 요즘 시대에 또 트렌드하게 또 이끌어가지 않을까. 우리 문화가 또 다시 한번 가야의 문화가 찬란하게 빛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김해는 수로왕에 탄생한 곳이기도 하고요. 2000년 가야 역사를 간직한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이곳에서 펼쳐지는 가야 역주행, 오늘 강연과 또 많은 토크 그리고 끝에는 초대 무대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대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가야 역주행 함께 해 주실 분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역사 스토리텔러로 차이나는 클래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자, 톡파원 25시 등 정말 TV 프로그램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계신 분이시죠.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개그맨 썬킴 선생님 초대했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개그맨 썬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서울에서 이곳 김해까지 오셨잖아요. 지금 네. 굉장히 추운데 이 떨림도 지금 참고 김해 시민 여러분들이 위해 가지고 제가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김해 와보신 적은 있으실까요? 일단 김수로 왕릉 답사 차원에서는 한 10년 전에 한번 와봤고 네. 원래 집이 고향이 부산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고향 방문 아주 반갑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우천 속의 김해 느낌 어떠신 것 같아요? 이제 김해라고 하면은 뭐 이게 단순 비교는 안 되겠지만 저는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 못지않은 정말 2000년 역사가 숨쉬는 고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약간 힘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께 도움이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숨겨져 있는 역사의 수도 김해를 알리기 위해서 미약하지만 일조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 역사 이야기들 또 문화 이야기들 나누어 볼 텐데요. 특별히 또 강연을 오늘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야는 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했나라는 주제로 우리 썬킴님의 강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 왼쪽으로 있는 패널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먼저 JTBC 싱어게인에서 정말 놀라운 가창력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아마 이분 모르시는 분들 여기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선비메탈 가수라는 또 별칭을 얻기도 했는데요. 올 2월에 단독 콘서트를 비롯해서 지금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역시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김해 법정 문화도시 홍보 대사로 활동하시기에 더욱더 큰 의미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정통 헤비메탈 가수 정홍일 씨 함께합니다. 큰 박수로 안녕하세요.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김해 모습 보니까 어떠신가요? 살짝 춥긴 하지만 그 인문학에 정말 문외한 저로서는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가야의 숨은 역사를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또 배우고 갈 것 같아서 너무나 또 감사한 시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끝으로는 우리 정홍일 씨의 무대 공연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올 2월에 단독 콘서트를 열었다고요. 예, 응원의 힘으로 콘서트를 열어서 성황리에 좀 마무리했고 지금 이제 5월 달부터 이렇게 투어를 돌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 투어 콘서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너무나도 바쁘실 것 같은데요. 오늘 김해의 역사와 또 문화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정홍일 씨 오늘 함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옆에도 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음력 정월 대보름 밤에 우리 김해의 대표적인 탈노름 뭔지 다들 아시죠? 네,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김해 오광대 또 가락 오광대라고도 하죠. 경남 무형문화재 제 37호로 김해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유산으로 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김해 오광대 보존회 이명식 회장님께서도 함께하십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앞서 제가 지켜봤더니 오늘 김해 오광대 또 무대 공연이 있었잖아요. 예, 예. 네, 어떠셨나요? 김해의 참 요강대는 제일 처음에 무형문화재가 되었는데 탈이 박탈입니다. 박탈, 바가지 탈이죠. 그리고 우리 나라에서는 박탈이 별로 없습니다. 김해만 이렇게 유리되는데 요번에 세계문화유산에 유네스코에 등록이 됐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나도 뿌듯하실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우리 오광대 또 이수자분들과 예능 보유자분들은 얼마나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 이수자는 20명이고요. 보유자는 둘입니다. 지금 조교가 없는데 올해 조교 시험을 치는 단계입니다. 조교는 또 나라에서 돈을 주기 때문에 조교에 많이 좀 당선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요. 그러시군요. 네, 오광대에 대한 사랑이 분명히 남다르신 걸로 느껴집니다. 또 운영하시고 보존하시기에는 쉽지 않은 일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저 예술하는 사람은 역시 춥고 배고픈 게 예술입니다. 그리고 특히 민속 쪽에는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게 나라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을 좀 바꿔가야 된다. 개혁을 해요. 개혁을. 왜 그랬냐면 이 우리 문화 뿌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김해에도 문화 예술이 엄청나게 많은데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이 예산을 좀 많이 좀 집행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유네스코에 또 등재됐기 때문에 앞으로 김해 오광대가 세계적으로도 더욱더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회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에서도 오광대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김해 역사와 문화 이야기들 들려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자, 김해 역사와 문화 하면 또 옆에 계신 이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가야 문화축제 재전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서 인문학회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신데요. 이시우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께서는 또 인문학회를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 가야 문화축제 이거 준비하시는 것만 해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인문학회는 어떻게 해서 또 만들게 되셨나요? 예, 저희 인문학 모임은 김해 시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김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만드는 함께 사는 세상이라는 인문학 모임입니다. 예. 이 인문학 모임은 저희들이 그 다양한 분야에 계신 분 한 50분의 운영위원분과 또 여러 명의 그 회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김해의 발전과 김해 시민의 그 질의 향상을 위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서 문화, 예술, 체육 분야와 또 김해 시정의 발전에 대한 정책 제안, 김해 시정 발전에 대한 협력 이런 분야에서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난 3월에는 저희가 김해시에 정책 제안을 해서 김해시와 또 창신대학교, 스리랑카 고용노동부,
김해시 중소벤처기업이 함께하는 그 스리랑카 유학생 인력 양성 업무 협약식도 가졌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인문학을 매개체로 해서 김해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런 모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그야말로 김해를 사랑하는 분들이 딱 모인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구든 들어올 수 있게 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인문학을 사랑하고 김해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께서 또 많은 참여를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한 분 남아 계시죠. 네, 김해 가야 문화와 또 김해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 안고 있는 분입니다.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치곤 사진 작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네, 사진뿐만 아니라 또 김해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아서 김해 역사 연구회를 결성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학창 시절이나 자랄 때는 문화와 역사에 관련돼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김해에 와서 한 2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살면서 국립김해박물관, 그다음에 대선동 고분박물관, 그리고 분산성에 올라서 좀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김해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까 싶었던 그런 시점에 김해문화재단에서 김해 바로 알기라는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을 수료하면서 뜻이 맞는 몇 분과 같이 모여서 김해 역사연구회라는 모임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정말 김해의 역사와 또 문화 지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자, 김해는 이런 곳이다. 우리 정홍일 씨, 우리 김해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어떤 곳이라고 하실 수 있겠어요? 슬로건은 역사의 도시인데, 근데 저는 이 찬란한 역사가 존재했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막상 오늘 이 강연에 제가 초대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 좀 굉장히 좀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이 좀 배우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어떤 문화로 우리 가야 문화가 정말 찬란한 역사를 이루어냈는지 오늘 저한테는 좋은 시간일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도 함께 이 찬란했던 가야 문화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 박치곤 작가님께서 이렇게 김해의 역사와 또 문화에 대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곳들과 관련한 우리 김해에 관련된 많은 또 사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사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했던 그런 가야와 그다음에 김해에 관련되어 있는 사진들이 있을 텐데 지금 아마 영상으로 나가고 있는 사진을 보시면 조금 낯선 곳이 아닌가라고 싶은 곳일 텐니다. 이곳은 구산동에 있는 백운동 고분이라는 곳입니다. 보통 대선동 고분이나 그다음에 봉황동 유적지 이 정도까지는 많이 아실 텐데 여기 구산동에 있는 백운대 고분은 고분군은 아니지만 고분이 딱 있음으로 해서 그 높은 지대에 올라앉아 있는 그런 지대상 김해가 아름답게 한눈에 펼쳐지는 그런 예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씩 찾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사진 작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우리 다음 사진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다들 아실 거예요. 수로왕릉 사진입니다. 우리 가야를 건국한 우리 김수로 왕이 잠들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지금 사진은 아마 시기가 5월달 정도 되었던 시기인 것 같은데 사시사철 가면 정말 아름다운 정원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꼭 무덤이 있다고 해서 안 좋거나 어둡게 보지 마시고 가벼운 산책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 가시면 좋은 곳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김해 시민분들이라면 당연히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진. 자, 이 사진은 보는 순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있는 사진은 아마 바위만 덩그러니 있을 텐데요. 네. 가야 역사와 관련되어서 스토리텔링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네. 슬픈 사랑에 대한 이야기인데 지금 보고 있는 바위는 황새 바위라고 합니다. 근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 이야기에 보면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가 오줌을 싸면서 멀리 싸는 내기를 했던 그런 장소라고 알려져 있고요. 바위 위에 올라가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오줌 자국과 비슷한 자국이 있습니다. 네. 혹시나 기회가 되시면 올라가서 한번 보십시오. 네, 네. 갑자기 봤어요? 네. 예, 많은 분들께서 이미 알고 계신 듯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가 얽혀 있는지 몰랐는데요. 썬킴 선생님, 네, 참 이 가야 역사가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고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조 실록이 유네스코 기록 유산으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너무나 명백한 팩트가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가야는 안타깝지만 이런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 보니까 고고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고분을 본다든지 저런 뭐 바위 무더기를 본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빈 공간을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스토리가 있을 수도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와,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자, 우리 가수 정홍일 씨, 자 이렇게 사진 가지고 저희가 이야기 잠시 나눠봤는데요. 더욱더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저는 김해 시민이 된 지 많이 오래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있으면서 시민분들이 너무나 좀 희망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김해 안에서 사실 음악 활동을 주되게 활동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서 문화를 이끄는 사람들 만났고 또 우리 직원 작가님도 알게 되고 그래서 역사를 좀 주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김해가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애정이 담긴 말씀들이 듬뿍 해주고 계신데요. 그만큼 찬란했던 우리 가야의 역사를 이제 다시 또 하나하나 되짚어 볼 시간입니다. 자, 2000년 전 한반도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났고요. 눈부신 철기 문화를 꽃피웠던 왕국, 바로 이곳 가야인데요. 그 가야의 중심 김해에서는 가야의 역사와 문화가 그야말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에서는 이 가야의 공존과 화합의 가치를 재조명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야의 주된 멸망 원인을 통합국가를 이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가야는 왜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을까요? 자,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야는 왜 통일왕국을 이루지 못했나라는 주제로 역사 스토리텔러, 역사 개그맨 썬킴 선생님의 강연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근데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가야라는 이런 일단 가야라는 이 명칭 자체가 그 뜻이 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기록을 남기지 않았어요. 남겼을 수도 있는데 현재까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야의 역사는 승자였던 신라, 고려, 조선의 관점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고 신라에 병합된 불쌍한 왕국, 잊혀진 왕국, 이 여러 개의 12개의 소국, 음락 국가로 분열돼 가지고 결국에 소멸됐던 그런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정말 힘이 없던 왕국이었다면은 이 연맹체였다고 하면은 그렇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구지봉에서 거부가 고개를 내밀어라 안 그러면 삶아 먹겠다 한 것이 일단 삼국 유사에 나와 있는 거로 봤을 때는 이렇게 서기 42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가야죠. 가라국 지금의 고령. 마지막으로 가야가 문을 닫은 것이 562년이니까 600년 동안 이게 지속이 된 거거든요. 정말 힘이 없던 국가였으면은 고구려, 백제, 신라급 틈바구니 사이에서 600년 동안 유지가 안 됐어요. 600년 동안 버텼다는 것은 적어도 신라와 백제와 균등한 국력을 가졌던 그런 나라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안타깝지만 그걸 증명할 만한 이 사료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걸 다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접근한다든지 안 그러면 다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일본 역사 아니면 중국 역사 이쪽을 보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 가야라는 이름 자체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같이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구지가 지금 나와 있죠. 구지봉 나와 있고
거북아 고개를 내밀어라. 안 그러면 삶아 먹겠다. 구워 먹겠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거북이를 왜 불쌍한. 근데 저게 뭐냐면 전형적인 북방 유목민족 협박 문화예요, 저게요. 저게 특히 이제 그 북방에 있던 선비족, 뭐 이게 흉노족이 이게 기원을 할 땐 뭘 하냐면은 특히 이제 선비족 같은 경우에는 뭘 했냐면은 이 산신의 상징인 사슴을 잡아와 가지고 사슴을 거꾸로 매달은 다음에 나뭇가지로 쿡쿡쿡 찌르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빨리 우리가 원하는 걸 대라. 안 그러면 이 사슴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구지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걸 달라. 안 그러면은 이 성스러운 동물인 거북이를 우리가 구워 먹겠다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걸 봤을 때 그러면 여기에 이 구지가를 만든 사람은 적어도 북방에서 내려온 그런 누구일 것 같은데, 그러면 누구일까 그 사람들이? 일단 김해라는 이름 자체를 한번 보세요. 쇠의 바다잖아요. 쇠의 바다. 그리고 뭐 저와 비슷한 연배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김해와 또 가야 문화에 대해서 몰랐던지 그 증거가 뭐냐면, 일단 가야 연맹체에서 가장 힘이 셌던 것은 이 가락국 금간가야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저는 국사 시간에 어떻게 배웠냐면은 왜 여기가 가야 연맹에서 가장 그 힘이 센 국가였냐? 김해 평야에서 나는 그 수많은 농작물 가지고 이 연맹체를 이끌었다가 정답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게 밝혀졌어. 여기가 바다였어요. 바다. 여기 다 바다. 여러분 앉아 계신 데가 다 바다였어요. 그러면 바다였던 가락국이 왜 그러면 가장 강력했던 음락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냐? 바로 무역, 국제 무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사 시간에서도 그런 잘못된 그 정보를 알려줄 정도였는데 우리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 군대에서 세계사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삼국 유사와 삼국 사기, 우리 사기보다는 중국 역사와 일본 역사서, 뭐 고사기라든지 일본 서기, 뭐 이 삼국지 동이전 그쪽 사료를 가지고 한번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지가를 봤을 때 북방에서 내려온 민족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뭐 구지가 보시면 알겠지만 9개의 촌로들이 모여가지고 할배들이 모여가지고 빨리 지금 우리 지도자를 달라. 안 그러면 우리가 이 신성한 거북이를 삶아 먹겠다 했더니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왔고 그중에 제일 처음 응애 이 부하가 된 사람이 김수로 왕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난생설화가요. 아래서 태어나는 거. 아래서 태어나셨어요? 네. 난생설화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난생설화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대부분 다 선진 문화에서 뭐가 내려온 거예요. 선진 문화에서 뭐가 내려왔어. 특히 하늘에서 뭔가 내려온 거 있었습니까? 다 선진 문화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단군 그 시리즈도 하늘에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선진 문화가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 선진 문명을 갖고 있던 북방의 누군가가 누구냐를 우리가 풀어야지 이 가야 연맹체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철, 그다음에 무역 이걸 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위만조선이라고 아시죠? 위만조선. 야, 역시 가야 짱입니다, 여러분들. 고조선이라는 표현 자체는 나중에 이성계의 조선이 건국한 다음에 구별을 짓기 위해서 앞에 오래된 고를 붙여서 고조선이라고 붙였거든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지금 만주와 한반도 북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왕국을 유지했던 왕국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중국 쪽을 보시면은 여러분 저기 그 춘추 전국 시대 아시죠? 춘추 전국 시대가 왜 춘추 전국 시대인지 아십니까?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이 춘추는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 이름이에요. 그 공자님이 쓰신 역사책에서 다뤘던 시대가 춘추 시대고 그 뒤에 이제 한나라 때 유향이라는 또 역사가가 있었거든요. 그 유향이라는 사람이 그 시대를 또 쓴 역사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이 전국책이에요. 이 전국은 전국 노래자랑의 그 전국이 아니라 싸우는 정말 전투의 전국이거든요. 그걸 합쳐가지고 약 700년의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이걸 마무리를 누가 졌죠? 누가 통일했죠? 내가요?
이 춘추 전국 시대를 누가 통일했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시황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진시황이 그 헬게이트를 다 통일을 했거든요. 근데 춘추 전국 시대의 맨 마지막에 남았던 통일 직전에 전국 칠웅이라는 7개의 나라가 있었어요. 7개의 나라가. 진시황의 진나라 포함해가지고 그 중에서 가장 동쪽 북쪽에 있던 나라, 그러니까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나라가 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연나라요. 이 연나라가 그러니까 춘추전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진시황이 통일했지 않습니까? 통일한 진나라가 몇 년 가는 줄 아세요? 진시황? 딱 15년 가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한 다음에 15년 만에 문 닫거든요. 진시황도 그렇게 몸에 좋은 거 뭐 불로 쳐 뭐 해도 막 다 먹었지만 몇 살에 죽는 줄 아십니까? 50에 딱 죽어요. 그러니까 진시황이 죽은 다음에 다시 중국은 헬게이트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두 명의 영웅이 등장을 하죠. 초나라의 항우와 한나라의 유방, 이른바 초한지 헬게이트가 또 열립니다. 그 초한지 가지고 이제 만든 게임이 장기잖아요. 최종 승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한나라를 개국한 유방이지 않습니까? 이제 유방이 다시 한번 한나라로 중국을 통일을 해요. 그러니까 기원전 206년에. 근데 문제는 불과 10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7개의 독립국가들이 있던 때였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게 전국 칠웅이. 이 나라들이 딱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저 유방제 어리버리하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전국 칠웅 독립을 하자 했던 이런 옛 7개국을 유방이 엄청난 독재로 깔아 뭉개버립니다. 어디 감히 또 독립을 꿈꾸냐고 팍 그냥 이런 식으로. 가장 그때 강력하게 탄압을 했던 국가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조선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연나라였거든요. 연나라의 옛 왕족들이 유방의 이 폭정을 못 견디고 도망을 갑니다. 흉노 쪽으로, 북쪽 쪽으로. 왕족이 빠져버리니까 밑에 있던 귀족과 관리들이 이게 뭔 시츄에이션이냐 하면서 우리도 튀자라고 튀었겠지요. 위만이라는 연나라 관리가 바로 옆에 있는 고조선으로 피난을 가요. 2,000명의 유민들을 데리고 갑니다. 당시 이제 그 고조선은 왕은 준왕이라는 왕이었는데 받아줘요. 위만을요. 어서 오게. 우리 고조선에서 편하게 잘 사십시오. 해요. 근데 이 위만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차이가 있던 거예요. 당시 연나라를 비롯한 중국 전국 칠웅들은 다 강철 국가들이었어요. 철기 문화요. 근데 고조선은 아직까지 청동기였어요. 여러분 청동기는 무기로 쓸 수가 없는 거 아시죠? 거의 제기로 써요. 제사 지낼 때. 퍽 치면 깨져요. 그러니까 위만이 들고 온 이 철기 가지고 탁탁탁 몇 번 쳐보니까 청동기가 다 깨지네. 위만이 슬슬 흑심을 품습니다. 야 뒤집어 엎자. 이 나라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결국엔 기원전 194년에 위만이 구테타를 일으켜버려요. 그래서 원래 있던 준왕을 쫓아버리고 자기가 그 나라를 먹습니다. 그 나라가 우리가 국사 시간에 그렇게 외웠던 위만조선이에요. 위만이 세웠다고 해가지고. 그럼 원래 있던 고조선의 그 준왕은 어디로 가냐? 기록에 따르면 배를 타고 남쪽으로 와가지고 지금의 전라도에 정착을 했다고 해요. 준왕이. 그리고 거기에 한국을 세웁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 할 때가 한국 할 때 한자가 똑같아요. 한국하고 준왕은 스스로 이제 한왕이라고 지칭을 했다라고 위만 측에서 기록을 했는데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당시 이제 한족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랑캐들의 그 우두머리는 다 칸이에요. 징기스칸, 쿠빌라이 칸 같이요. 그래서 스스로 남쪽으로 내려간 준왕은 칸국을 세우고 그다음에 칸이라고 불렀다. 그 기록을 남겼어요. 지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마한, 진한, 변한이라고 다 사만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 이름을 누가 지었냐? 한 번 더 여러분 오늘부터 궁금해하시면 돼요. 이제 그 이름이 왜 나왔고 한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할 때 한과 똑같은 한자거든요. 누가 그걸 지었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야지 이 가야의 역사까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쫓겨난 준왕이 지금의 전라도에 내려가서 스스로 칸이라고 부르고 칸국을 세웠다라고 중국 측 기록에 남아 있어요. 이게 기원전 19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옆에 나라는 중국은 어떤 나라? 한나라죠. 지금요. 한나라요. 한나라는 당시
세계 최강의 철기 강국이었어요. 강철을요 만들려면은 철광석만 가지고 될 수가 없어요. 청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풀무질 해가지고 한 700도까지만 올리면 바로 청동기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강철을 뽑기 위해서는 1,500도 이상을 높여야 돼요, 이게요. 1,500도 이상. 철광석뿐만 아니라 이거를 풀무 등등등 엄청나게 큰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이 기술을 갖춘 나라가 한나라였어요. 이 한나라도 그렇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가야가 위대했던 게 뭐냐면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철기 왕국은 어디였냐 하면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서 배우셨던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있어요. 지금의 저기 터키에 있었던 히타이트 제국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철기 문화를 이룩한 제국이었는데 어떻게 세웠냐면은 철광석이 많이 나요, 터키에서요. 근데 문제는 풀무질을 할 기술이 없었어. 근데 아주 그 천혜의 혜택을 받았거든요. 그 북쪽에 있던 이 지금의 카스피해와 러시아 측에서 불어오는 강력한 바람으로 그들은 강철을 만들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한나라는 철광석과 풀무질 기술 가지고 스스로 강철을 만들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철기 대제국인 한나라가 지금 중국을 통일한 상태예요. 그리고 지금 고조선은 위만이 세운 위만조선이고 한무제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한나라예요. 한무제는 정복왕이었어요. 싹 다 박살을 내버려요. 심지어 저 밑에 베트남까지 정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베트남 가면은 한무제가 역적이에요. 이 한무제가 딱 봤더니 위만조선 저거 우리가 먹자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데 위만조선과 한나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기원전 108년 일이거든요. 무려 1년을 버텨요. 위만조선이요. 1년 전.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만큼 위만조선도 막강한 철기 국가였다는 뜻이요. 철기 제국인 한나라와 1년을 전투를 했으니까. 그래서 1년을 버티다가 위만조선이 한무제가 정복한 거 아니에요. 내부 분열로 무너집니다. 이게 기원전 108년인데 그러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사라져 버려요. 이 위만조선의 유민들이 어디로 갔을까? 중국 그 삼국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비 관우 장비가 등장하는 게 삼국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도원결이 하는 거 있잖아요. 복숭아꽃 아래서. 그건 삼국지 연이라는 소설이에요. 정사에는 3명이서 도원결이 같은 거 안 해요. 삼국지 정사가 있거든요. 진짜 있었던 그 정사 스토리 역사요. 삼국지 동의전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뭐냐면 그때 위만조선의 유민들이 기원전 108년에 남쪽으로 이동해서 지금의 경상도와 낙동강 일대에 정착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처음 정복을 당했던 준왕은 전라도 쪽에 정착을 했고 그 다음에 위만조선이 망한 다음에 유민들은 그로부터 약 한 90년 후에 지금의 경상도와 낙동강 일대에 정착을 했겠죠. 뭐를 가지고? 막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말씀드린 같이 기원전 100년에서 한 기원 후 40년, 50년 경이거든요. 이때 갑자기 이 김해 일대에서 철기 문화가 등장을 해요. 철기 문화가. 그러니까 정사에 이렇게 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역사 팩트를 우리가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뭐냐면 요때 기원 후 이렇게 서기 50년경 아까 말씀드렸던 구지가가 서기 40년이잖아요. 기원전 50년경 갑자기 일본의 철기 문화가 등장을 해요. 일본은 정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청동기를 건너뛴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기 50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나라는 그냥 석기 시대였어요. 일본은요. 석기 시대였다가 이 위만조선 유민들이 지금 낙동강 일대로 내려온 이때 요쯤에 갑자기 일본의 철기 문화가 석기 시대에서 철기 문화가 등장하면서 원시 부족 국가가 그때 등장을 해요. 그때요. 그러니까 요걸 다 연결해 봤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북쪽에서 내려왔을 때 그 위만조선의 유민들이 김해까지 도착해가지고 야 여기 땅 좋으니까 여기서 살자 했던 사람도 있겠고 야 이왕여기까지 내려온 김에 바다 건너서 저기 또 일본이라는 섬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 가보자 했을 수도 있겠죠. 그 증거가 뭐냐면 그
화천이라고 당시 중국에서 발행했던 동전이 있어요. 동전이요. 옆에 한번 다시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이 동전이 있는데 이게 서기 20년경에 중국 한나라에서 발행됐던 동전이에요. 화천이요. 요거를 최근에 발견됐어요. 요것만 따라가면은 당시 유민들이 어디로 루트를 따라서 이동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일단 당연히 화천은 중국 한나라 돈이기 때문에 한나라에서 발행을 했겠죠. 이게 어디서 또 발견되냐면 황해도에서 또 발견돼요. 황해도에서 발견되고 아직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안 보여. 그리고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여기 김해 지역이에요. 김해 지역에서 화천이라는 한나라 동전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놀랍게도 이게 또 어디서 발견되냐면 일본 큐슈에서 발견돼요. 그 루트를 따라 봤을 때 일단 황해도에서 출발한 무역선이 김해 찍고 김해에서 다시 대한해협 건너가지고 큐슈까지 상륙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전라도 지방은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마한, 진안, 변화는 누가 그럼 이름을 졌냐? 고조선이 망한 다음에 한나라는 옛 고조선 땅에 한나라의 사군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낙랑군, 뭐 대방군 이렇게 낙랑공주 얘기 나오는 거요. 이 한 사군을 설치해 버리거든요. 당연히 한족 관리들이 와요. 한반도 북부에 낙랑군, 대방군 등등이요. 이 낙랑군, 대방군 소속 한나라 한족 관리들이 중국인들이 밑에 있는 나라를 보고 편리상 이름을 짓습니다. 전라도 지역은 마한, 그리고 또 경상도 지금 신라 지역은 진한, 그리고 또 지금 여기 김해 지역은 변한, 이러고 낙랑군과 대방군 측에서 편의상 지어진 이름이에요. 뭐 우연의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전라도에 있었던 마한은 백제로 성장을 하고 또 경상도에 있었던 진한은 신라로 성장을 하고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 이 변한 12개의 나라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일본 측 기록에 따르면 20개의 나라도 넘는다고도 나와 있거든요. 이게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가야 연맹체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그러면 가야는 왜 신라와 백제와 같은 통일 왕국을 만들지 못했을까인데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통일 왕국을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안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똑같이 미국은 여러분 하나의 이 단일 국가가 아니에요. 50개의 독립 국가들이 다 뭉쳐 있는 연맹국이에요. 뭐 캘리포니아 공화국, 텍사스 공화국이 다 모여가지고 단지 외교 국방권만 워싱턴 DC에 넘겨준 상태거든요. 나라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 여러 개의 소국들이 뭉쳐가지고 유기적으로 움직일수록 더 유리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독일이 통일이 되기 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독일은 무려 38개의 조그만 소국들로 나눠져 있던 연맹체였어요. 그때 독일이 가장 힘이 셌어요. 하나의 덩어리로 뭉친다고 해가지고 뭐 국력이 더 세다? 그건 아니에요.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 저기 이제 가야의 후기 와가지고 이제 신라와 백제가 서로 이제 가야를 이제 넘보기 위해 가지고 그때 가야 스스로 그 자구책을 찾기 위해 가지고 결혼 동맹 이런 걸 했다라고는 학교에서 다 배우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국사 시간에는 결혼 동맹을 신라가 승낙한 이유가 뭐냐? 이걸 이용해 가지고 방심한 틈을 타 가지고 가야를 침공하자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여러분 세상에 결혼 동맹을 하는데 내 공주를 보내는 거잖아요. 공주를 보낸 다음에 내가 공주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침공을 한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돈을 맺는다는 것은 그만큼 국가의 역량이 비슷하다는 뜻이거든요. 당시 이제 신라 버풍왕이 보냈던 그 신라 왕족 공주가 그 이찬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던 비조부라는 사람의 딸을 보냈어요. 이찬은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예요. 신라가 국무총리의 딸을 가야에 보낼 정도라면 신라 입장에서 보지 마시라니까요. 가야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야가 신라와 비등비등한 그런 국력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사비회의라는 게 있었거든요.
또 그때도 또 이런 우리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것이 신라가 가야를 침공할 위기에 처하자 백제의 수도였던 사비에서 성왕이 뭐 그 당시에 가야 연맹체 지도자를 다 모아놓고 회의를 냈다. 2번이나 하면서 수많은 가야 연맹체들이 다 백제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를 조아렸다라고 배웠는데, 아유, 만약 여러분들이 백제 왕이 성왕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딱 봐도 지금 가야가 멸망할 그런 각이 보이면은 사람들 안 부르죠. 야, 우리 신라가 먹기 전에 우리가 한번 먹어볼까? 하면서 먹어버리죠. 굳이 가야 연맹체 지도자들을 2번이나 수도인 사비로 불러가지고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요거 하나 넘어가게 보겠습니다. 결국엔 어쨌든 간에 이 가야 연맹체는 통일된 왕국을 안 이뤘던 신라의 병합이 됩니다. 562년에요. 그리고 사라졌다고 하는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가야금을 만든 사람이 누구죠? 역시 역사 강의할 때는 저런 어린 친구들이 답을 더 잘해요. 우륵 맞죠? 그러니까 우륵이 이 가야금을 만들었다고는 알고 있는데, 이 가야금 가지고 12개의 노래를 만듭니다. 이 노래를 왜 만들었냐면 당시 이제 그 가야 연맹체가 12개의 국가였는데 노래로서 하나로 만들자. 이게 굉장히 대단한 발상이에요. 와가지고 우리 무력으로 신라와 맞서 싸우자, 백제와 맞서 싸우자가 아니라 12개의 나라를 하나 나라를 상징하는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노래로 한번 유나이티드 한번 뭉치자라고 해서 우르이 가야금을 만들고 노래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국사 시간에 안 배우는 얘기인데 우르기 나중에 결국엔 신라로 건너가요. 건너간 다음에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예악이라는 성리학의 근본적인 음악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리고 강수라고 하는 사람도 가야에서 신라로 건너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당시 이거는 중국지 기록에 나와 있거든요. 성리학의 대가였어요. 가야인인데 당시 이제 이 삼국을 통일하기 위해 가지고 신라에서 당나라 측이 계속 국서를 보내요. 그럼 당나라도 국서를 신라에 보냈겠죠. 근데 당나라가 신라에 그 국서를 보낼 때 각종 유교 이 예시를 써가지고 보낸 거예요. 근데 신라에서 그걸 해독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뭐야, 공자왈 맹자왈 뭐냐고 이거. 그때 대가에서 건너간 강수라는 인물이 다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이건 이런 뜻이고 이건 공자가 이런 말한 거고 무슨 뭐 다. 그래가지고 신라와 당나라가 서로 소통이 가능해가지고 결국 나당 동맹을 일으켜서 신라가 통일할 수가 있었다고. 그러니까 신라가 통일할 수 있었던 이런 근본 원동력을 가야가 전달해줬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가야가 이제 망한 다음에 그럼 가야 유민들은 어디로 갔을까? 일단은 우리 역사에서는 사라져 버려요. 등장한 게 어디냐? 바로 일본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은 이세신궁이라고 있어요. 이세신궁이라고 일본의 넘버원 신사예요. 이세신궁. 거기 가면은 누가 모셔져 있는 줄 아십니까? 직접 가시면 깜짝 놀라요. 아마테라스라는 일본의 창조 신이 있고 그 옆에 또 누가 있냐면 가라카미라는 신이 모셔져 있어요. 가라는 가락이에요. 카미는 일본 말로 카미카제와 같이 신이거든요. 즉 가야의 신이 거기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백제는 나중에 660년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관리가 됐고, 신라는 통일 이후에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의 상업을 담당한 반면에 가야는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신이 됐습니다. 그걸 꼭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해주신 우리 썬키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정말 흥미롭게 들었어요. 그동안 뭐 국사 책에서만 봤던 그 가야에 대한 역사가 아니라 정말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봄으로써 우리 가야가
어떠한 나라인지를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국이 유기적으로 함께 연합을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이루어져 왔다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랐고요. 또 가야금과 우륵 12곡을 통해서 이렇게 화합의 가치를 한번 느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철기 문화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렇게 꽃피울 수 있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말씀해 주신 이 강연들을 통해서 강연 내용을 통해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 또 관광객 여러분들께서 꼭 제대로 한번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면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해 주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그 삼국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시대가 아니라 당당하게 이름을 올렸던 저는 사국 시대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비가 오는 가운데 우리 가야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우리 성킴 선생님의 강연 너무나도 잘 들었고요. 자, 오늘 이 강연을 또 어떻게 들으셨는지 우리 패널분들의 생각 또한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오늘 많은 것들을 배우고 가시겠다 하셨던 우리 정홍일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추운 날씨에 우리 썬킨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너무 옆에서 눈을 떼지 않고 봤는데 듣다 보니까 이 김해 시민으로서 너무나 큰 자긍심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뿜뿜 나는 그런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멋졌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또 가수시다 보니까요. 가야금과 우리 우륵 12곡 에 네. 대해서 이야기 들으셨을 때 또 어떤 음악인으로서 또 느낌을 받으셨을지 궁금한데요. 아마 역사가 찬란함 속에 아마 분명히 그 흥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물론 정확한 역사는 알 수 없지만 그런 흥에 대한 역사도 아마 그 음악과 또 관련된 역사가 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저거는 음악하는 사람으로서는 또 굉장히 또 자부심을 가지고 또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성킴 선생님 강연 들어보니까 가야에 그 숨어 있는 이야기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더 많이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계신 우리 패널분들께서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이시우 회장님 어떻게 강연 들으셨나요? 네, 우선 성김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그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이렇게 흔히들 알고 다 배웠는데 지금 오늘 성김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보니 가야의 문화가 가야 삼국이 아닌 사국시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가야가 그 중앙집권 체제가 아닌 각 12개 소국들이 모여서 연합체제로서 성대하게 큰 힘을 발휘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돼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명식 회장님께서도 아주 감명 깊게 들으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예, 우리 성김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김해 평야가 곡창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1915년에 그 일본 사람이 뚝을 사가지고 평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낙동강이 구포가 낙동강이 아니고 가락이 낙동강입니다. 그거는 우리 김해 시민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구지갈은 머리를 안 내놓으면 구워머리라 하는 건 구지봉이 있습니다. 거기 해마다 가야문화 축제 할 때 거기 올라가서 구지갈을 부르고 공연을 합니다. 참 오늘 성김 선생님 참 말씀 아주 감 있게 들었습니다. 더 붙여서 또 이러한 곳이다 또 확실하게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 박치공 작가님께서는 또 김해 역사 문화를 사랑하는 분으로서 어떻게 들으셨나요? 일단 옆에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됐는데 일단 성찬 선생님이 제 학창 시절에 국사나 역사 선생님이었다면 참 재밌게 공부를 했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재미없게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앙집권 방식이 아닌 가야 시대에는 현재도 대두되고 있는 지방 분권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에도 놀랐고 각 12개 부족이 따로 문화를 형성하고 발달하면서도 하나라는 공동체 의식을 또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참 놀라웠던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자, 이렇게 느끼는 바가 굉장히 많은 정말 알찬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저희가 계속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이번은 그 강연 내용과 또 포함해서 좀 더 폭넓은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해에는 가야 유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성동 고분군을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가야시대 지배계급의 공동묘지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 2세기에서 6세기 다양한 묘지의 고분과 또 유물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자, 어떤 유물들이 발견이 됐을까요? 우리 이시우 회장님, 알고 계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예, 대성동 고분에서는 우리 철기 문화를 알리는 여러 가지 유적들이 많이 나왔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가야 시대의 철기 문화가 중국, 백제 이런 여러 나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이 우리 가야 시대의 건강 가야가 김해의 자랑거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또 우리 가야 유물 중에 덩이쇠,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죠? 덩이쇠의 출토가 굉장히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이 덩이쇠가 무엇인지 우리 썬킴 선생님, 역시나 이해가 쉽도록 재미나게 설명해 주시죠. 말 그대로 쇠덩이입니다. 네, 그렇죠. 네, 덩이쇠. 덩이쇠가 그냥 지금으로 치면 이제 금괴인데, 그러니까 쇠로 만든 게 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었냐면 일단 두 가지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가 뭐냐면은 화폐 기능을 썼어요, 그게. 그러니까 규격 사이즈가 딱 똑같았거든요. 그걸 이제 화폐로 쓰고 또 뭘로 썼냐면 이제 그 칼이라든지 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재료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이제 권력을 나타냈겠죠. 놀라운 게 뭐냐면 이 가야에서 출토된 그 덩이쇠가 똑같은 형태로 일본 큐슈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수많은 가야 세력들이 일본까지 건너가서 일본과도 거래를 했다는 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해상 교통의 또 중심지인 곳이 바로 가야였기 때문에 이렇게 철기 문화를 꽃피우면서 또 널리 또 전파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유물에 대해서 유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굉장히 흥미로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대성동 고분 57호분 목광묘에서 3명의 여성 순장자들이 발견이 됐는데요. 그 여성 순장자가 전사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요. 네, 박치곤 작가님. 네, 대전동 고분군에서 나온 그 여전사는 키가 한 150m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골반 쪽을 분석해 본 결과 아이를 낳은 흔적이 있는 20대에서 30대 정도의 여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대전동 고분 박물관에 가보면 홀로그램으로 이 여전사를 표현하고 있는 전시물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찾아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신 분들은 직접 발걸음하셔서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또 이것만으로 여성 순장자들이 전사였다라고 이제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다른 또 근거들이 있을까요? 쉽게 말해서 우리 사람의 모양이 장단지라 그러죠. 장단지가 굉장히 크면 아주 달리기를 잘하고 또 힘도 세고 좀 우리 그 전에 보면 지금 우리 이만기나 강호동 씨 실험 잘하지 않아요. 네. 이렇게 이분이들 보면 장단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이분들이 보면 여자라도 굉장히 잘 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굉장히 이제 전사로서 많이 이제 달리다 보면 다리가 튼튼해진다. 예.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여전사로 추정을 할 수 있겠다. 훈련을 네. 열심히 한 장단지가 그렇군요. 네,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볼 때는 그 가야 시대의 이전사의 집단이 있었다는 것은 그 가야 시대에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인 그 방식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평등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봤을 때 지금의 그 여성과 남성의 평등을 벗어나서 아주 오랜 가야 시대에도 그런 여성과 남성의 평등 사회가 있었다는 걸 볼 수 있는 것으로 충분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고분군에서 보면은 여성들의 병사들뿐만 아니라 엘리트 분류의 청들이 그 부족의 장에 같이 순장되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마음을 좀 가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순장이라는 게 참 많은 또 의미를 가지고 있겠지만 우리 성킨 선생님, 진짜 여전사들이 같이 순장이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 저는 강소국의 특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강소국의 특징이 뭐냐면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여성들도 총을 잡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은 그 물론 이제 그 징병제지만 여성들이 스스로 총을 잡는 걸로 유명한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야 같은 경우에도 위기의 순간에 여성들도 칼을 들고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전사가 있다는 말은 여자 이제 병사들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전사들의 이제 그 순장 그 유물이 나왔는데 그만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했던 그런 이상적인 국가였다, 사회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정말 이상적인 국가가 가야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평등 사회를 비롯해서 또 이렇게 여성들이 전사로 활동했다는 것, 네, 또 그 특징이 바로 또 강소국의 특징이지 않나 하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는데요.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정말 저는 여전사이지 않았을까 22사단 가셔야죠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가야는 정말 흥미로운 나라고 신비로운 나라고 정말 대단한 나라였다라는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공존하고 또 여성의 사회적 활동까지 보장했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 유물들 정말 곳곳에서 많이 김해에서는 출토가 됐는데요. 우리 철기 문화뿐만 아니라 또 토기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저희 무대 옆에도 보시면 네, 토기 형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가야의 토기 문화에 대해서 또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자, 우리 이명식 회장님, 네, 우리 가야의 토기 문화 잘 알고 계시죠? 가야는 그 뭐 네. 12개 부족 국가가 있었다고 그러합니다. 그 토기가 12개 부족이 나라에 있으면 그 토기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을까? 그리고 가지수가 얼마나 많았을까?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가야 문화가 또 발전이 됐고 가야 토기가 유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출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대표적인 또 토기로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네. 가야는 제4의 제국이라고도 불렸고 철의 왕국이라도 불렸는데 백제, 신라, 고구려와는 달리 상형 토기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무대 옆에 있는 가야무상 토기도 보이는데 항아리나 그릇, 찻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렇게 예술적인 미학을 가진 토기들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또 가야의 토기 특징이라고 한다면 성캡 선생님 어떤 걸 특징으로 꼽을 수 있을까요? 상형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상형 토기 가운데서도 이제 동물의 모양을 띠고 있는 토기들이 많이 발견되거든요. 특히 오리라든지 조류, 새의 상형 토기들이 상당히 많이 지금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류라는 것은 인류 공통적으로 어디 가든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조류다. 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의 현재 이란 북부 지방에 가면 아직도 그 조장을 하거든요. 시신을 그냥 갖다 놓고 새 모이로,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성스럽게 봐요. 그 새를 매개체로 이 영혼은 저승으로 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를 이용한 저런 토기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이 내세에 관련된 철학이 발달했다는 거고,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먹고 살기 힘들면요 지금 당장이 중요하지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내세를 생각했다는 것은 그만큼 풍요롭고 여유가 있었던 사회라는 걸 알 수 있죠. 풍요롭고 여유로운 땅, 바로 이곳 김해 또 가야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우리 가야의 대표적인 뭐 유물과 또 문화유산을 꼽는다면 또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여러분들 그 역사 답사를 가실 때는 제일 처음에 이제 그
지역 박물관을 꼭 가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뒤에도 이제 김해 민속박물관이 있고 이제 가야 국립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시면은 이제 역사 투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김해에 오시면은 꼭 박물관을 먼저 가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2023 가야문화 축제가 열리는 이곳에서 저희가 오늘 인문학 콘서트 가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박물관부터 둘러보다 보면 가야의 역사를 제대로 알고 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은데, 자, 우리 김해에 계신 세 분 가운데 우리 가야 역사 투어를 한다면, 자, 이런 방식으로 이런 곳들을 둘러보시면 정말 좋겠다. 좀 추천드릴 곳이 있다면요. 네. 세 분 가운데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저도 김해에 살면서 가야의 그 역사를 다 둘러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방금 성긴 스님께서 말씀하신 듯이 그 가장 먼저 그 가야의 역사를 알려 그러면은 지역을 방문하는 것보다는 민속 박물관이나 국립 가야 박물관도 있으니 그 박물관에 가서 우선 가야의 흐름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찾아서 실제 형상도 한번 보면은 가야의 역사를 아주 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우리 사진 작가로 활동하고 계신 박치곤 작가님께서는 자, 관점도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진 미학적으로 또 담으려다 보면 또 이런 것들도 새롭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사진과 영상을 벗어나서 지금 뭐 두 분 선생님께서 박물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김해는 도박의 도시라고 제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도박이 우리가 나쁜 의미의 도박이 아니고 도서관과 박물관이 많이 있는 도시라고 해서 제가 그냥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 김해는 다른 시에 없는 박물관, 국립으로 운영되는 김해 박물관이 있고요. 그리고 대선원 고분군 박물관이 있고 민속 박물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박물관 위주로 루트를 짜도 김해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스토리텔링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말씀들을 토대로 김해 여행하실 때, 김해 역사 투어를 하실 때는 찬찬히 박물관부터 둘러보시고 또 그 유물이 있는 현장까지 답사를 해 보신다면 진정으로 가야를 이해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가야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라면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상황이 이럴까 한번 상상을 해봤거든요. 가야가 분명 여러 부족이 함께 어우러져서 연맹체로 또 이렇게 공존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지금 현대 사회로 비춰봤을 때 또 다른 현대 사회의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야가 지금에 있다 하면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가야가 지금도 우리 옆에서 살아 숨쉰다고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같이 이제 여기 가락국이었지 않습니까? 금관과야. 금관과의 마지막 왕이 이제 구해왕이라는 왕이었거든요. 구해왕이 이제 신라의 신라 측에서는 투항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 평화적으로 이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리고 신라의 귀족으로 편입을 합니다. 그 가락국 금관과야의 마지막 왕 구해왕의 그 후손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김유신 장군이거든요. 김유신 장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야금을 만든 우륵, 그리고 또 이 신라의 성략을 유교를 또 소개를 했던 이 강수 등등등 이런 가야의 유민들이 아직까지 신라 우리나라에 살아 숨쉰다고 보고, 특히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야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562년 가야가 우리 역사에서 사라진 이후에 지금 일본의 신으로서 아직 일본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야, 역시 역사 스토리텔러다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또 잘하나요? 네.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빠져들게 되지 않나요? 네, 와, 진짜 그렇겠구나. 네, 싶고요. 또 이 역사를 세계적으로 들여다 봤을 때 또 우리가 진정한 그 역사가 또 의미를 가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자, 김해에 살면서 우리 세 분께서는 또 김해 역사와 문화에 대해서 남다른
애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 자리를 빌어서 이런 것들은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야는, 우리 김해는 이런 곳입니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 또 여기 오신 분들께 말씀해 주신다면요. 한 분씩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우리 김해가 가야의 역사의 그 유적지로서 우리 김해에 살고 있는 건강 가야의 옛 모습을 다시 한번 새겨 볼 수 있는 자랑스러운 김해 도시니 바깥에 계시는 뭐 외지의 다른 지역에도 많은 역사가 있겠지만은 가야의 역사, 삼국 시대가 아닌 사국 시대의 가야의 역사를 김해에 와서 만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명식 회장님. 김해는 저 북쪽에는 무축산이 있고요. 또 신흥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보이는 이모산이 있습니다. 이 산이 둘러져가 있는데 굉장히 김해는 신비스러운 이게 마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비스러운 마을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김해는 그리고 아주 사람이 순합니다. 악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 좋은 운기를 받아가지고 김해가 잘 사는 동네가 되려고 믿습니다. 김해 시민들도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날 보내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박지곤 작가님. 네, 김해는 아시다시피 김수로왕과 그다음에 인도 아유타국에서 건너온 허황옥이 같이 눈이 맞아가지고 국제 결혼 1호 커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재미난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앞서 봤던 황새 장군과 여인왕자와 같은 슬픈 사랑의 이야기도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번외로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지만 반효자 전설 같은 그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 이야기가 많이 숨어 있는 김해를 더욱더 아끼고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욱더 열심히 사진과 영상을 열심히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정말 강의 정말 잘 들었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김해 역사 문화를 널리 알리시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김해 법정문화도시 또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계신 우리 정홍일 씨 마지막으로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에서 예술 활동, 음악 활동을 하고 있음을 굉장히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고, 또 시간 통해서 지금 이제 제가 노래 한 곡을 들려 드릴 테지만 우리 김해가 작지만 다양한 문화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뭐 음악 그 외에 그 다양성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다양성과 이런 사실 인문학으로 콘서트를 한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이 이야기인데 이런 걸 통해서 김해는 다양하고 찬란했던 역사 속에 시민들 또한 굉장히 역동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음악을 통해서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가야 역주행에서 가장 또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신 분이시죠. 자, 우리 썬킴 선생님,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가야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더 많이 충분히 해주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가야는 약소국이 아니었습니다. 한때는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렇게 배웠어요. 서기 400년 광개토 대왕이 여기 김해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그때 가락 금간과야가 거의 멸망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렇게 적혀 있는 역사서는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려 5만 명의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이 여기 쳐들어왔다. 광개토 대왕은 말 그대로 광개토 대왕이에요. 그게 팩트가 맞다고 하면은 광개토 대왕의 5만의 대군을 맞서가지고 버텨낸 강국이 바로 이 금간가야였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 조금 쌀쌀한 날씨 속에 이 자리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저희 5분과 함께 가야의 역사와 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문화 콘서트 가야 역주행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참여해주신 4분의 또 소감 한마디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보신 느낌이 어떠셨는지, 자, 이런 자리가 또 낯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끝까지 많은 이야기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일 왼쪽에 계신 우리 이시우 회장님부터 오늘 참여하신 소감이 어떠셨어요? 예, 그 인문학으로서 풀어본 가야의 역사, 철기 문화가 새삼스레 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고요. 그 자랑스러운 우리 철기 문화가 있는 건강 가야가 있는 김해, 이 김해에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제 스스로가 다시 한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 성김 우리 선생님 말씀 듣고 역사 김해 가야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김해 오광대에 탈을 쓰고 항상 연김을 해가 왔는데 이 탈이 신비스럽거든요. 그러게 김해 가야의 그 신비스러움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 김해 오광대가 탈을 쓰고 세계의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김해 오광대를 사랑해 주십시오. 네, 지금 방금 이야기하신 김해 오광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는 기쁜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옆에 또 계신 우리 종홍일 선생님 가수는 앞으로 또 세계문화유산에 또 등재되실 거예요. 네, 이런 우리가 자랑스러운 김해에 살고 있다고 저도 정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등재가 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할 테고요. 이게 우리는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서 오늘 썬킴 선생님의 그 스토리텔러에 대한 부분에서는 너무나 감동을 받았고, 음악을 하면서도 스토리에 대한 전달, 그러니까 음악적인 전달에 대해서 이렇게 이 얘기가 아닌 음악으로서도 분명히 감동을 전달할 수 있고 뭔가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고 노래를 통해서도 역사를 전달할 수 있고, 구지가를 제가 불러본 적은 있어요. 여기에서 곡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노래를 통해서 새롭게 또 막 선을 베는 또 활동도 하다 보니까 역시나 스토리텔링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오늘 인문학 콘서트 다음에도 만일에 썬킴 선생님이 초대가 되신다면 저 초대가 안 되더라도 꼭 앉아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3 가야문화축제 행사 일환으로 펼쳐진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 함께 하셨습니다. 동북아시아 해상 교통 중심이자 또 철기 문화의 왕국이었습니다. 우리 가야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가야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인문학 콘서트 가야 역주행 이제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가수 정홍일 씨가 함께 하셨습니다. 신곡인 그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난한 마음 끝에 지쳐갈 때면 아담한 어깨를 빌려줘. 고단한 하루 끝에 쓰러질 때면 소리 없이 잠시만 안아줘. 사는 게 온통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또 포기하게 될까 두려워. 내일은 조금 나을 거라 믿어봐도 화는 될까 두려워. 견조한 그 끝에 다 무너져.
견디고 참고 버텨봐도 끝이 안 나. 포기할까 두려워져. 오늘만 가면 괜찮다고 믿어봐도 뻔한 내일이 또 기다릴까봐. 긴장만 끝에 다 무너질 때 언제든 잠시 쉴 수 있는 그림처럼 무거운 삶에 초조해진 표정까지 숨길 수 있는 그늘처럼 참다 참다 또 울먹여도 그 눈물까지 가려주는 그늘처럼 이 세상 앞에 당당히 더 큰 날개 펼친 채로